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오늘 연구대를 위한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2시간, 2시간이지만 조금 짧은, 2시간 같은 약간 짧은 형태의 특강 직업 연수를 진행하게 될 최현민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여기 수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각각 입장과 요구하시는 바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선에서 각각의 요구를 거의 다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무작정 2시간을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완성도 높은 보고서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인교대에서 인성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평가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연구대회.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제가 수진 선생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다양한 선생님들을 위한 연구대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대회별로 수준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러한 연구대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말 그대로 이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가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종류가 좀 나눠지더라고요. 보니까 대회 자체가 좀 여러 가지 형태의 대회가 있는데 크게 2가지 형태로 했을 때 현장 보고서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보고서 자체로만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조금 더 학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풀사이즈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양으로 쳤을 때는 한 20페이지에서 20페이지짜리 약간 현장 보고서가 있고 60에서 한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형태의 학술 논문 형태의 보고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도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조금 오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수업을 할 때 저 혼자 그냥 설명을 하는 것보다 같이 선생님들의 생각을 묻는 걸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현장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제 잡기. 네, 주제 잡기 좋습니다. 안민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방향성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잡는다. 윤상환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환 선생님께서는 현장 보고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처음에 주제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오케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최은영 선생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왜 쓰죠? 이 현장 보고서 왜 쓰죠?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네. 왜 쓸까요? 이런 현장. 마이크. 네, 뭐 솔직히 말하면은 뭐 연구 대회를 나가야지만 뭔가 승진을 할 수 있는 체계라서 쓰는 게 사실은 제일 크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2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교육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제가 딱 원하는 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도 맞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60페이지 뭐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보고서를 쓴다라는 건 실질적인 측면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단순히 쓴다가 아니라 참여한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상까지도 실제 등급 평가까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왕 쓸 거는요. 이왕 참여를 하고 이왕 작성을 해야 되니까 해당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 1등급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죠. 선생님들께서 이 방법적인 측면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전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그럼 어떻게 하면 1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평가 기준과 평가에 대한 측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해당 부분에 있어서 주제를 잡거나 목차를 잡거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현장 보고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했을 때 대부분 분야에 대한 네, 갑자기 마이크가 겹쳐서요. 네, 분야에 대한 연구 전문가, 특히 학술적인 전문가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특히 대부분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학위적인 측면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측면은 어떤 의미냐면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민수? 벌써 네. 누가 또 얘기해줬으려나? 네. 잠시만요.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겹쳐서. 자, 학술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건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도 학술적 기준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의 보고서를 평가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사 보고서에 대한 다수 경험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오래 갖고 계신, 오래 있으신 분들만 비교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뭐 인성이면 인성,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어떠한 측면의 이 대회를 기존에 쭉 해서 잘 된 케이스, 안 된 케이스, 최고로 잘 된 케이스까지도 거의 다 숙지하고 계실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를 쓸 때는 단순히 올해 다른 케이스의 사람들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인 측면에서 몇 년치의 자료를 통틀어서 비교 대비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우선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문성을 갖고 이러한 기준으로 특히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학술적인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평가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유사 보고서에 대한 정말 많은 경험이 있다라는 것. 선생님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노력을 하셨다 하더라도 평가하는 입장에선 기존의 한 10년치를 보다 보면 비슷한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구체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제가 혹시 이거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시면요, 여기 보기에서 갤러리 형태가 아니라 발표자 형태 있잖아요. 제 화면이 제일 크게 나오는 형태로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 내용을 좀 잘 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심사 기준을 볼까요? 심사 기준을 보면 실제 내가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적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제적 기여도. 왜? 현장 보고서니까 이게 실제에 해당 부분의 기여도 자체가 뭐가 습니까? 단순한 이 보고서가 여기서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이걸 확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양한 대상을 수준이나 나이나 시기나 혹은 지역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확대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생기죠. 보통 케이스 연구를 할 때 대상자를 되게 좁혀서 어떠한 대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연구 보고서라든가 내용 같은 걸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 기여도라는 건 확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다른 나이대에 혹은 다른 수준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연구 주제의 적절성. 적절한 건 뭐야? 현장 보고서에 맞는 형태의 연구 주제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건 시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특성, 차별적인 특성도 같이 포함한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대회에는 주제,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인성대회라든가 교과대회라든가 아니면 뭐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 그 대회의 목적에 맞는 적정성을 갖고 있는가.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연구 주제의 적절성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참신성입니다. 얼마나 다른가겠죠. 기존에 수많은 보고서들이 있었을 때 여기서 얼마나 다른가. 세 번째는 연구 방법의 적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구라고 말하기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해당 부분을 분석하거나 결과를 내에 있어서 그게 객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건 경험을 해보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면 되겠군요. 자, 수진 선생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수진 선생님께. 인성 프로그램 한번 시행을 해보셨잖아요. 현장에서 시행을 해보셨죠. 그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했다라는 걸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저는 질적, 양적 분석을 전부 다 했는데요. 자, 질적 분석은 이제 성장 과정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눈으로 본 관찰적 입장에서 기술했고, 양적 방법은 KDI 인성 교육 측정 그 방법에 의해서 향상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제가 가졌던 것이 긍정 심리학 쪽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학교 애들 만족도 조사 설문이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그 설문 방법을 해서 질적, 양적이 한 두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수진 선생님께서 제가 1등급 받은 거 알고 있거든요. 2등급이에요. 아, 그건 2등급인가요? 네. 하여튼 등급을 받은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학술적인 지금 해당 부분에 있어서 뭐 신뢰도나 타당도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그냥 생각한 걸 적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자료만 수집해서 놓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좀 전에 설문 같은 경우에도 KDI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미 검증된 진단 도구인 거죠. 그냥 내가 설문을 만들어서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미 검증된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거. 관찰 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학술적으로 계속해서 인정해온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의 적절성이라는 게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목적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목적한 부분이 정확하게 측정이 객관적으로 됐는가, 이런 측면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연구 방법의 적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의 명료성입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을 통한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라든가 결과에 대한 측면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 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은 이건 당연스러운 건데 많은 선생님들이 놓치는 게 연구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학술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한 표절뿐만 아니라 기재 방법에 대한 측면도 심사 기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준을 확인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듯이 실제적 기여도, 대상자를 정할 때 이걸 확대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대상을 선정해야겠구나. 연구 주제, 실제 이 대회 명칭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부분을 갖고 프로그램 연관성이라든가 대상 연관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겠구나. 내용의 참신성, 기존과 다른 연구라든가 조사라든가 기존 자료를 다 분석해서 비슷해 보이는 걸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야겠구나. 적절성, 방법에 대한 걸 내가 직접 모른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이 방법의 적절성을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겠구나. 결과의 명료성,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이 한눈에 전달이 되게끔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 심사 기준만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걸 하지 마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지금 글을 써보셨잖아요. 보고서도 써보셨었고 다른 측면의 글도 익숙하신 본인들만의 스타일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평가를 한다는 건 내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평가 기준이나 평가 방향, 이 대회 방향에 맞게끔, 그러니까 상대의 요구에 맞게끔, 대회의 요구에 맞게끔 글을 써야 된다는 걸 우선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글쓰기 방식이나 접근 방식을 다 버려라 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경험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중요합니다. 가장 보통 이제 글을 쓸 때 그 경험이 문제가 되는 건 주관과 객관이 너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요소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걸 평가하는 입장에서의 객관적 요소를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만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기준에 대한 측면이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한 단계 한 단계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할 때요, 이 강의는 그대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적지 않으셔도 제가 파일도 드릴 거고 지금 이 정리된 파일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냥 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것도 좋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신 분들, 제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죠? 가능하면 카메라를 좀 오픈해 주시면 제가 질문이라든가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명칭을 잡아봤어요. 따라만 하면 완성되는 현장 연구 보고서.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순서로 따라오시면 적어도 7, 80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7, 80은. 이 7, 80이라는 건 그냥 했다 정도가 아니라 완성에 가까운 7, 8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 제목, 목차, 서론, 이론적 배경, 실태 분석, 연구 설계.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연구 보고서, 현장 보고서에. 그렇기 때문에 요걸 순서대로 제가 하나씩 팁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제목. 자, 제목. 우선 선생님들께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제목을 처음부터 제목을 정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처음부터 제목을 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목은 이 네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연구 주제를 먼저 잡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연구 주제나 내용이 다른 이 보고서랑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요. 연구의 필요성이 나타나야 되고요. 적정성이 나타나야 되고 목표 설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확연하게 구조화됐을 때 그걸 바탕으로 제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그냥 제목을 만들어 놓고 뭘 한다가 아니라요. 우선 주제를 잡고 이 네 가지의 요소를 정확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 상관은 없어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제목을 잡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금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자,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요 글자 잘 보이십니까, 선생님들? 어떠세요? 네. 자, 사소한 프로젝트를 통한 교실 속 행복 역량 키우기. 자, 이런 제목이 있고요. 자, 꽃향기 프로그램으로 인성, 핵심 역량 퍼뜨리기. 네, 이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표현하는 방식도 슈퍼파워 활동으로 히어로 싹틔우기 프로젝트. 자, 발견 슈퍼파워 활동으로 히어로 싹틔우기 프로젝트. 덕분에 챌린지로 반짝이는 꿈동이들의 땡스 프로젝트. 자, 이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술적 기준에서 적합한 제목들은 아니에요. 이건.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말한 차별성, 목적성, 필요성, 적정성, 이 네 가지를 어떻게든 포함하는 제목을 만들려고 노력해서 아웃풋이 나온 것들인 겁니다,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가장 우선적이긴 하나 처음부터 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네 가지 형태를 먼저 구조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측면에서 제일 마지막 결론 쓴 다음에 제목 잡아도 상관없어요. 제목에 대해서 너무 급박하게 뭔가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측면부터 우선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첫 번째 제목 같은 경우엔 부담을 줄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목차인데요. 두 번째로 접근해야 될 게 바로 목차인데요. 목차부터가 저는 이제 목차에서 선생님들이 이 흐름을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를 설정하려면요. 제목이랑 목차를 설정하려면 주제를 조금 전에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고민하셨던 게 어떤 주제를 잡는가, 이게 가장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왜 시간이 중요하냐?
자, 왜 시간이 중요하면요. 이 대회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죠, 보통. 이게 꽤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시간도 있으실 거고, 대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부분 제때 낼 수 있는 시간으로 제가 들었던 건 8월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네. 그러니까 학기 초부터 대회 오픈부터 8월까지는 이게 결론까지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리해서 제때 제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쳤을 때 이미 어느 정도까지 프로그램 시행,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를 8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 계획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측면의 운영 시간 혹은 결과 자료 정리 시간, 이것까지도 고려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선생님들 얼마나 바쁜지 알거든요. 실제로 행정 업무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들이 다 섞여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적인 측면, 특히 어떤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딱 한 번, 2시간짜리 프로그램 하나에서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2시간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어떠한 측면에서 변하겠습니까? 결과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과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4회차에서 10회차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으시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시기적인 측면의 구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제를 잡을 때는 선생님들이 잡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주제 자체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흥미예요. 흥미. 저도 논문 쓰기 되게 싫거든요. 제가 이제 연구 점수 때문에 제가 1년에 3개씩 연구를 무조건 제가 1년에 3개씩 제 이름으로 된 논문을 써야 돼요. 그런데 막상 쓰면 금방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그런데 하기 싫은 걸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현진 선생님, 혹시 요새 흥미를 갖고 계신 부분이 계실까요? 아, 예, 저요? 글쎄, 아이들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측면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흥미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가장 알고 싶은 분야로 가는 게,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왜 이게 중요하냐? 결국 하다 보면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아무리 흥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하기 싫어질 확률이 꽤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조금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그 흥미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걸 하나 기억을 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독창성입니다. 이건 아까 했던 말이죠. 독창성 효율성은 조금 전에 제가 심사 기준에서 했던 말과 동일해요. 어떻게 기존 것과 다른가? 기존 것과 다른 건 선생님들께서 이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현진 선생님께서 좀 전에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기존 한국어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다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선행 이론이나 선행 자료를 통해서 기존의 한국어 교육들은 나이별로, 시기별로, 지역별로, 아니면 아이들의 약간 다문화라든가 이런 케이스까지 확인하시면서 어떤 식의 한국어 교육이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이것과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독창성이 드러나겠죠. 이 독창성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램 표절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표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곡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지 않나요? 제일 고민하는 게 새로운 곡을 만들었을 때 이게 내가 내 머리에서 새로 나온 건지 어디서 들어봤던 게 꼬인 건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머리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그걸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선행 연구, 선행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만의 차별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요새 이런 거 확인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제목이야 다르게 할 수 있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키워드 몇 개 하면 카피킬러라든가 연구 보고서 같은 거 확인해 보면 순식간에 해당 부분과 비슷한 자료들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출된 자료면 그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효용성. 이것도 아까 말했던 연구 대회 적정성이랑 비슷합니다. 확대가 가능한가? 라는 거고요. 관심은 흥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피드백입니다. 이 피드백이라는 건 선생님 꼭 이게 전문가 피드백, 그러니까 교수 피드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일 위험한 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예요. 그런데 혼자서만 글을 쓰거나 혼자서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하시게 되면 뭔가 되게 잘 된 것 같거든요. 내 의도대로 다 풀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그게 학생의 피드백도 괜찮고요. 동료 교사의 피드백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의 지적을 받는 과정 자체가 꽤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돼요. 원래 좋은 작가가 글을 쓸 때 이미 파일럿으로 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측면에서 감안을 해서 글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충분하게 연구 보고서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뭐 간식이 커피 한 잔 사드시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이 생각이 몰입이 혼자만의 경험과 혼자만의 관점에서만 몰입이 되면 해당 부분이 꽤나 힘드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끝난 다음에 제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하시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그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완벽하게 피드백을 할 시간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연구 주제를 잡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을 할 때 이 주제를 잡을 때는 몇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약간 딜레마예요. 약간 양면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독창성이나 차별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색다른 주제는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 선행 연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는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정말 새로운 거야. 그런데 기존 거랑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랑 실제 해당 부분에 선행 연구를 한다는 건 이런 방식의 기존에 있어서의 오차를 좀 조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측면에서는 독창성도 필요하긴 하나 해당 부분에 너무너무 독창성이면 기존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자료를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구현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새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 그릿 형성, 뭐 그릿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저도 거기에 대한 논문을 몇 개 썼는데 실제 그릿 같은 경우에는 그릿 향상 프로그램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돌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 경험 위주로 약간 한계치를 몰아붙이는 측면의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동한테는 그게 그렇게까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돼 있더라도 그게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그릿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했어. 조사를 해보니까 비교될 게 없는 거예요. 근거 자료가 없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 아까 평가하는 사람들은 학술적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 독창성을 평가할 만한 기존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딜레마라는 거예요. 약간 양날의 검 같다라는 게 이겁니다. 독창적인데 선행 연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존 연구나 기존 방향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잡거나 아니면 약간의 변화 혹은 해당 부분의 뭐 대상자를 바꾼다던가 좀 더 포괄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집중해서 한다던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주제를 잡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조사를 할 때도 단 하나의 사례, 그러니까 뭐 선행 연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어.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화가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창업 같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걸 누군가가 창업하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시장 위험성이 있잖아요.
반면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완벽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걸 약간 두 번째 진입을 해갖고 따라가게 되면 적어도 중간 이상은 할 수 있게 되겠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정보 및 문헌 찾기, 아예 선행 연구가 어에 없는 주제는 제외하시는 게 좋고요. 시간 내 자료 수집이 어려운 주제도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명확한 결과, 아까 수진 선생님께서 그 KDI로 측정했던 것처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강현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좀 전에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럼 한국어 실력을 어떻게 측정해야 돼요? 그 평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검증되어 있는 평가지가 있어서 그걸로 아이들 한국어 수준을 판별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1수준부터 4수준까지. 네네. 그 평가지를 좀 이용을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선생님, 이거 조금 전에 말했던 걸 잠깐만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어떠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뭐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1수준이나 낮았던 친구들이 끝에 이 프로그램 다 끝난 다음에 4수준까지 올라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 이 수업이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만에 1에서 4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시간적인 측면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처음 아이들을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4수준이고 어떤 아이들은 1수준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한 2.5 정도가 나왔어요. 4주 후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봤어요. 몇몇 아이들은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원래 4수준인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평균 변화가 너무 미비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측정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높았던 애들은 제외하고 낮은 애들만 대상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게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걸 할 때 그냥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사전 프로그램 이전과 프로그램 이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얼만큼 늘었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 의도와 다르게 다른 요인 때문에 그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한국어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인성이라든가 협동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췄는데 그 아이가 다른 어떤 다른 경험 때문에 그게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을 객관적으로 가능한 명확한 결과가 드러날 수 있게 주제를 선정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수진 선생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버전의 측정, 결과를 위한 측정을 하는 것도 이러한 오차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은 피드백과 공유가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 즉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가장 익숙한 걸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학술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고 싶은 거랑 잘 알고 있는 게 차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가능하시면 이 두 개가 겹쳐지면 정말 좋긴 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하고 싶은 것만 했을 때는 아예 여기 주변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두 가지, 특히 현장 보고서 같은 경우엔 개인의 경험이라는 것들이 꽤나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제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제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주제 선정을 할 때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제외라고 했던 건 선생님들이 주제를 잡으실 때 그냥 하나 꽂혀서 이렇게 딱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 뭐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냥 쫙 적어본 다음에 쳐내세요. 한 20-30개를 주제를 한번 적어보신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말했던 부분에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 날리고 문헌 찾기 안 되는 거 검색해 본 다음에 날리고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 날리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나에 꽂혀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실제 진행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여기에 바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제를 잡을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목차입니다. 목차.
예, 제목까지 왔고, 이제 목차라는 건 주제가 잡히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목차가 나오면 끝난 겁니다. 솔직히. 목차가 나왔으면 끝이에요. 적어도 50% 이상은 된 겁니다.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석사나 박사학위 같은 거 하실 때도 목차 나오면 그냥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이상이 완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목차가 나와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8월까지 완성함에 있어서 여기까지 완성하겠다. 일정 계획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측면에 이제 목차를 다뤄보면, 목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자료에서. 자, 여기서 자료가 지금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이게 풀사이즈의 목차예요. 풀사이즈의 목차.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0쪽에서 100쪽이 넘어가는 형태의 현장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측면의 현장 보고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 보고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학술적인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이런 측면을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조금 약간 축약 형태 같은 경우에는요, 접근 방식이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이게 한 6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페이지는 20페이지 안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있어요. 20페이지가 20페이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축약 형태의 현장 보고서는요, 제가 봤을 때 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한 6, 70페이지는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걸 20페이지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결과 보고서들을 그러니까 현장 보고서들을 보면 거의 다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배제하고 그만큼의 축약을 해서 거의 모든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걸 만약 우리가 흔히 문서화했을 때 폰트 11에 뭐 신명조에 줄여하면 160 정도로 해서 이걸 표현하려고 하면 대부분 60쪽 이상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쓰실 때부터 60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60쪽을 쓴 다음에 이걸 나중에 디자인적인 편집을 통해서 20쪽으로 요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마음 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들께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를 쓰는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게 제 의의를 두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왕 내실 거면,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하실 거면 좋은 등급이라는 게 필수적이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지금 이 풀사이즈와 약간 축약 형태는요, 차이가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적 배경이 얼만큼 구체화되어 있는가,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 연구 보고서에서 이제 풀사이즈 현장 보고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론적 배경이라는 걸 되게 구체화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 설계에 대한 측면의 객관성을 많이 봅니다. 반면에 20쪽짜리 축약 형태는 이 정도만 접근을 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시작 부분은 연구의 시작, 연구 준비, 연구 계획, 연구 실천, 연구 결과, 연구 결론, 이 목차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동일해요, 선생님. 새롭게 목차를 짜실 필요가 없어요. 명칭이나 키워드는 다르게 하실 수 있겠지만 큰 6개의 카테고리는 그냥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바꾸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제목 하에서 세부, 소주제를 잡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전체 그 체계적 구조는 이 6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목차입니다. 이건 무조건 기준이 잡혀 있는 겁니다. 풀사이즈는 이 기준이 잡혀 있는 것이고 축약형은 이 기준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자료 공유해 드릴 텐데 해당 자료에 대해서 하실 때도, 선생님께서 연구 그걸 하실 때도, 실제 보고서 작성하실 때도 목차는 이걸 그대로 적어 놓은 다음에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맨 마지막에 내용이 채워진 다음에 해당 부분의 제목만 바꿔 넣으신다.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게 이 목차에 들어가 있는 그 키워드, 그 문장만 바꿔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모든 보고서가 동일합니다. 이 구분은 명칭만 다를 뿐 구분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흐름대로 가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목차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지, 그러니까 제목을 잡고 주제를 잡고 목차를 잡는다까지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 목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